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했던 남편. 아내인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줍니다. 시골에 사는 우리 가족의 사연이에요. 그 1%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못해도 괜찮아. 언젠가는 다 잘하게 되어 있어. 잘 못하게 돼도 뭐 어때?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이런 거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동서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던 큰형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경계심 없이 좋은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게 아직도 눈에 훤하네요. 지금부터 가슴 사무치는 저의 큰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1막 패가망신 남편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20대 때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하고 싶던 과일 가게를 해왔어요.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단골 손님으로 오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과수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난다면서 저희 과일 가게를 자주 찾아오곤 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제가 신선하면서도 예뻐 보였나 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내려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큰형님을 처음 뵈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나는 막둥이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큰형님과도 각별하다며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네랑은 대면대면하지만 큰형님 일이라면 남편은 두 손 걷어붙이고 거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남편이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다고 하니 그럴만도 했죠. 도련님 오늘 소풍 가는 날이지. 이거 친구들 거랑 선생님 것까지 김밥 쌌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요. 과수원 일로 바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큰형님이 남편을 많이 돌봐줬다고 합니다. 소풍 가는 날에는 도시락도 싸주고 학부모가 와야 할 일이 있으면 가주기도 하고 심지어 운동회까지 갔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가끔 남편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친구와 싸우고 오면 다그치는 일도 큰형님의 몫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큰형수가 나를 키워준 엄마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도련님,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면 어떡해. 얼른 가져와 봐요. 내가 봐줄 테니까. 그래서 남편은 큰형님이 어릴 적 만들어준 손수건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다닙니다. 어릴 때는 잔병치레가 많아서 꼭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다녔는데 그때 항상 큰형님께서 만들어주신 걸로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감기가 잘 안 걸린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형님은 저에게도 정말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은 자주 보지 못해서 남편처럼 저도 대면대면한 사이였지만요. 제가 시댁에 머무는 동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큰형님이 우리 집안 기둥이라고 하시면서 믿고 모든 걸 맡기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큰아주버님이셨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항상 성실하신 큰형님과는 다르게 늘 한탕주의만 노리는 사고뭉치였죠. 너 또 사업하니? 그것 좀 그만하라니까. 그것도 되는 놈이야 되는 거지. 너 같은 놈은 백날에도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이번만 믿어달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라니까요. 엄마는 큰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못 믿어요? 20대 때부터 큰아주버님은 그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끔 둘째 아주버님이랑 합세해서 일을 벌이기도 해서 시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다고 해요. 하지만 속상한 건 어머님 아버님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았던 큰형님은 큰아주버님의 끈질긴 대시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형님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반년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큰형님이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와서 계산을 하고 간다거나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온다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구애를 했던 거죠. 그렇게 변함없는 표현에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큰형수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엄청 예뻤지. 동네 애들이 우리 큰형수 보려고 맨날 우리 집 들락거렸다니까. 실제로 사진에서만 봐도 큰형님의 20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시집 오고 나서 과수원하시는 시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점점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바쁜 시기에만 조금 도와주고 하던 공부를 마저 하려고 했지만 항상 고생하시는 시부모님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다 보니까 과수원 일에 재미를 붙이기도 하셨대요. 나는 아무래도 과수원 일이 체질에 맞았었나 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지. 지금은 내가 아버님, 어머님보다 과일도 더 잘 따.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큰형님은 원하던 꿈을 접고 평생을 과수원 일을 한 거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던 큰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둘째 아주버님은 진작에 도시로 나가서 생활을 했었고 남편도 어릴 적부터 과수원 일은 절대 물려받지 않을 거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경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시부모님은 당연히 큰아주버님에게 가업을 물려주실 생각이셨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큰형님이 과수원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네요. 그전부터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자잘하게 일을 벌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큰아주버님이 크게 한 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둘째 아주버님네도 엮여 있었다고 해요. 이 무렵에는 큰아주버님이 도박을 해서 빚도 좀 생긴 상태였다고 하니 많이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형, 도박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나랑 투자 하나 해보는 건 어때? 이거 잘만 하면 그냥 대박 터뜨리는 거야. 형도 그럼 빚 다 갚고 새 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지금처럼 빡시게 안 해도 되고. 해볼래? 둘째 아주버님의 꼬드김에 넘어간 큰아주버님은 그 길로 부동산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죠.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그냥 무턱대고 동생 말만 믿고 큰돈을 덥석 투자했으니 잘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이라 그런지 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큰아주버님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주버님까지 같이 갔다가 망한 거라 그때는 정말 과수원이 넘어가야 될 위기까지 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오래 과수원을 하셨던 시부모님의 인맥과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큰 위기는 넘겼다고 해요. 이때 남편은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생경하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이 시기를 더 잘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큰형님 때문이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하도 부모님 속을 썩이고 사고만 치고 다니니 더는 그 꼴을 보고 싶으시지 않았나 봐요. 야반도주를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형수님 어디 가세요? 나도 갈래요. 큰형 때문이죠. 맨날 큰형이 엄마 아빠 속썩여서 형수 화난 거죠? 나도 갈래요. 이렇게 안 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키 안 큰다고 했죠?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안 자면 어떡해. 내가 우리 도련님 두고 어디를 가? 절대 안 가. 하지만 마침 그걸 어린 남편에게 들킨 모양이었나 봐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간신히 참고 나가려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자신에게 울면서 자기도 데려가 달라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 도망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죠. 가끔 남편은 그냥 그때 차라리 내가 모른 척 했더라면 형수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도 든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큰형님은 오히려 도련님 때문에 내가 과수원 일에 재능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자식 없는 내게 아이 키우는 행복도 주었다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맞아요. 큰형님네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타이밍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는 것도 모자라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결혼을 늦게 한 둘째 형님이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 큰형님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들을 낳았다며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는 둘째 형수가 남편 눈에는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둘째 형과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형수가 큰 형수에게 하는 걸 늘 지켜보았던 남편은 그 모습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째 형님은 항상 얌체처럼 행동하거든요. 큰형님이 사람 좋으니 다 넘어가 주는 거지.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큰 싸움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우리 수찬이가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지 뭐예요.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저희 아들 용돈 좀 주세요. 형수님, 그거 수찬이한테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라더만. 그냥 애들 다 받는 상이었다는데요. 뭘 그렇게 생색을 내요? 애는 별 생각 없는데. 남편이 얄미워서 옆에서 한 소리 거둔 적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둘째 형님이 저렇게 아들을 내세워서 얄미운 소리를 하면 꼭 남편이 어느샌가 나타나 옆에서 말을 하더군요. 그때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고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둘째 형님은 가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듯 말하기도 했어요. 여자가 무슨 과일 가게를 하냐면서요. 그 말이 어머님, 아버님 귀에도 좋게 들릴 리가 없었죠.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저와 남편이 둘째 아주버님네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건 당연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한들 시부모님은 항상 큰형님 먼저 챙기셨어요. 그네야, 너가 고생이 많다. 과수원 일도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아이고, 어째 더 말랐냐.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나 내일 장 나가는데 만난 거 사오마. 같이 가도 좋고. 특히나 시아버님의 큰며느리 사랑은 동네 소문이 날 정도였죠. 큰형님이 아이를 못 낳아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시부모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과수원 일에 거기에 어린 도련님 뒤치다거리까지 아무리 지금과는 다른 시대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은 맞으니까요. 항상 묵묵하게 일을 해내는 큰형님을 시부모님은 늘 신뢰하셨기에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둘째 형님은 더 질투가 나서 늘 저런 식으로 아이를 앞세워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큰 단점이지만요. 하지만 사건은 늘 연속적으로 일어나나 봅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과수원이 넘어갈 위기까지 처하게 놓고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결국에는 경매에까지 손에 댔다고 합니다. 몇 번 부동산 경매 현장에 참여를 했다가 직접 경매를 붙여볼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잘만 하면 꽤 큰 돈도 만질 수 있다고 하니 그 소리에 눈이 돌아갔던 겁니다. 이 일도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 더 배우면서 해야 하긴 하지만 아주버님들이 봤던 건 그런 거 없이도 바로 실무로 뛰어들 수 있는 분야였다고 해요. 실제로 굳이 자격증까지 따지 않아도 경매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합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일을 암묵적으로 도맡아던 여자가 아주버님들에게 이런저런 감언이설을 했었나 봐요. 그 당시 동네에는 큰아주버님이랑 바람이 났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너 바람 피고 다니냐? 지금 네 애미랑 네 마누란 뼈가 빠지게 하루 종일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데 너는 그놈의 사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워? 아버지, 아니에요. 무슨 바람이에요. 저랑 치석이 경매 가르쳐준다고 해서 좀 붙어 다닌 것뿐이라니까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요. 왜 제 말을 안 믿고 생판 남인 사람 말을 믿어요? 제가 이것만 대박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요. 우리가 언제 호강시켜달라고 하든 사고나 치지 말어. 아니 땐 굴뚝엔 연기도 안 나는 법이야. 너가 그렇게 억울하면 행실이라도 똑바로 하고 다니든가. 이 시기에는 정말 집안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해요. 이제 막 상경한 남편에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큰아주버님은 전화와서는 돈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상경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큰 돈이 있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형은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아직까지도 칠사고가 남아있는 거야? 내가 진짜 형수 보기 부끄러워. 알아? 그날은 이상하게 집요하리만치 큰아주버님이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좋으니 달라면서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도 정말 돈이 없었기에 참아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부동산 경매 또한 쫄딱 망해버렸던 거죠. 야심차게 뛰어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여자 손에 놀아놨던 겁니다. 하지만 큰아주버님은 곧 죽어도 그런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그 여자를 감싸더랍니다. 결국 이제 막 입사해서 바쁜 남편까지 급하게 과수원으로 내려가야 했었다고 해요. 이미 집안은 난리가 났던 거죠. 아니, 우리도 잘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군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가족이면 좀 도우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번 초를 쳐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지. 형,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초를 치긴 누가 쳐? 지금 형들이 사고 친 거 수습해준 것만 해도 얼만데. 정말 될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되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데를 뛰어들어? 형수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너는 어린 놈이 어디서 그렇게 형들한테 대드냐? 이제 좀 컸다 이거야? 어디 어릴 때처럼 한번 맞아볼래? 결국 시아버님이 나서고 나서야 조금씩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형님은 자기 남편이 시부모님 호강시켜드리려고 잘하려고 한 일인데 기특해 하진 못할 망정 나무란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다네요. 그 옆에서 큰형님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고요. 둘째 형님의 울음에 결국 시어머님도 폭발하셔서 이번에는 한 푼도 못 도와주니 그리 알라면서 소리를 치셨다고 해요. 결국 둘째 아주버님네는 어떤 수확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아주버님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이래저래 위기만 가까스로 모면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항상 큰형님이 걱정이어서 매번 큰아주버님 몰래 용돈도 보내드리고 화장품도 보내드렸답니다. 도련님, 이런 거 안 보내도 돼요. 도련님도 타지 생활하면서 돈 들 일 많을 텐데 나는 괜찮으니까 다음부턴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형수님, 나 쓸 거 다 쓰고 남아서 보내는 거예요. 나 이번에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용돈 드렸다니까. 형수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식이 취직해서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기쁘게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일해요. 그렇게 폭풍 같은 전쟁 속에서도 남편과 큰형님의 사이는 항상 끈끈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시부모님은 언제나 좋게 봐주셨지만 둘째 형님만큼은 예외였어요. 가끔 남편이 큰형님에게 화장품 같은 걸 선물했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어도 질투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반응을 하니 나중에는 둘째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왜 그렇게 차별하냐고 했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럴만하다며 맞받아쳤지만요. 아직까지도 작은 형님은 저에게 종종 큰형님에 대한 흉을 보기도 해요. 그때마다 저도 못 들은 척을 한다거나 일부러 남편을 부릅니다. 그러면 둘째 형님은 새침하게 저를 째려보고는 자리를 뜨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어찌나 얄미운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큰 사고를 친 아주버님들은 그 뒤로는 조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밝게 바뀌게 되었죠. 남편이 늦둥이인데 제가 3살이 더 어리니 저를 정말 막내딸처럼 귀여워해 주셨어요. 큰형님에게 남편 어릴 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시댁을 가는 재미 중 하나였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여전히 뭘 하는지 방황하는 듯 보였지만 나름 집에는 화목한 기운이 돌아서 시부모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또 다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날은 저랑 남편이 일부러 휴가를 쓰고 시댁에 내려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집안이 이렇게 복잡한 적이 얼마만이냐며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일이 이때 터졌습니다. 마치 저희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걸 알았다는 듯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30대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인터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황정석 씨네가 맞냐며 큰아주버님 이름을 말하길래 다들 시선이 집중되었죠.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2막 상간녀의 막장 제안.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장석 씨랑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장석 씨 아이를 임신해서예요. 듣자 하니 이대 큰 며느님이 여태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하던데 장석 씨가 큰아들인데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는 물음 하나 없이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저거였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두 벙쪄서 그 여자만을 쳐다보았죠.
큰아주버님은 당황해서 옆에서 연신 왜 이러냐며 말리기 바빴어요. 이쪽이 장석씨 본처이신가 보네요. 이 정도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를 이어서 맏며느리 노릇하고 싶으시면 이 아이 데려다 키우셔도 됩니다. 단 그냥 맨입으론 안 되고요. 당당하게 아이를 볼모를 삼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남편은 참지 못하고 큰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이 그러고도 인간이냐며 결국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말리느라 바빴지만 큰형님은 생각보다 침착해 보이셨어요. 누구보다 충격이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어서 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믿고요. 그쪽 뱃속에 있는 애가 제 남편 아이라는 걸 뭘 믿고 돈을 덥석 줍니까? 황씨 집안 핏줄인지 아니면 어디서 족보도 없는 집안 핏줄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족보도 없는 이라고 했어?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지금 당신 구제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알겠어? 내연녀의 말을 듣고 눈이 돌아간 남편이 달려들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정말 어쩜 사람이 저리도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가 저런 사람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큰형님은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반말은 하지 말죠. 그쪽 말 맞다나 중요한 거를 해야 하는 사이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일단 아이를 낳고 친자 확인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황씨 집안 아이가 맞으면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죠. 큰형님은 당차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큰형님의 표정과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강인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해탈한 것 같기도 했죠. 친자 확인? 지금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그런 말이 나와? 그렇게 할 거면 한다고 똑바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너는 지금 돈거래를 하려고 했잖아. 안 그래? 왜 자신 없어? 자신 없으면 때려치우든가. 결국 내연녀는 큰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으셨는지 큰아주버님과 그 여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어머님, 아버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친자 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면 되니까요. 내연녀는 온갖 신경질을 내며 집을 나갔고 시어머님은 큰형님의 손을 잡고는 연신 눈물만 훔쳐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결국 어릴 때 훈육하던 큰 막대기를 빼오셔서 큰아주버님을 향해 달려들었죠. 큰아주버님은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몇 대 맞다가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안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도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큰형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앉아 계셨지만 표정에서는 왠지 모를 슬픔 같은 것이 비춰졌습니다. 그냥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안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큰형님은 표정을 풀고는 두 손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남편은 내연녀가 나간 뒤로도 저 여자 임신한 것까지 다 거짓일 거라면서 사진도 다 가짜일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건 진짜였었나 봐요. 어느 순간에는 배가 부른 채로 동네를 거리낌 없이 걸어 다녔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며 걸어 다니는 바람에 결국에는 온 동네방네 소문만 무성해질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있으므로는 시간만 나면 시댁으로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매번 아주버님들 때문에 속만 썩으시는 시부모님도 마음이 쓰였지만 무엇보다 저와 남편은 큰형님이 걱정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저보다 더 자주 내려가곤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와 남편도 열일 제쳐두고 바로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자, 봐요. 누가 봐도 황장석 씨 자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런데도 꼭 이런 어린애를 상대로 친자 확인까지 해야겠나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런 큰 돈을 요구했으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보다 못해 나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남편이 내연녀의 아이와 큰아주버님의 머리카락을 채취한 뒤 친자검사 확인하는 기관에 보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에 신중해야 했었죠.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큰형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큰아주버님과 내언니와의 친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어요. 물론 내언니와 아이의 친자는 확실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때서 왜 그렇게 저 여자가 친자 확인을 안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들통이 날 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조차 이해가 되질 않았죠. 너 지금 얘가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 애라는 거냐? 너가 나까지 속이려고 들어? 도대체 어떤 놈을 만난 거야? 어? 큰아주버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내연녀는 그럴 일이 없다면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는데 저희에겐 먹히질 않았죠. 여기서 더 어이없는 사실은 바로 큰아주버님이 불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큰형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도 다 아주버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연녀의 아이가 황씨 집안 핏줄일 리가 없다는 거죠. 저 내연녀의 아이가 황씨 집안 핏줄이려면 적어도 둘째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과도 그런 관계가 있어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됐으니까요. 큰아주버님의 불임 소식을 알게 되자 내연녀는 꼼짝없이 꼬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는 우겨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이를 볼모로 잡아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 형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남편은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고 결국 내연녀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사기였으니까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왜 저 여자가 이런 사기극을 벌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아빠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내연녀는 이미 자신의 아이가 큰아주버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 시기에 큰아주버님과 바람을 피게 되었으니 한탕 뜯어내자는 심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네 과수원이 꽤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이미 알 만큼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 저 과수원 정도면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래 남자친구와 짜고 저희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럼 우리 형수가 친자 확인하자고 했을 때 결국 들킬고 알면서도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진행한 겁니까? 우리가 뭐 호구로 보였어? 그래, 호구로 보였다. 이놈이 자기 마누라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무조건 다 속아주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둘러대면 어떻게 될 줄 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회방을 놓을 줄 누가 알았어? 정말 이 여자는 끝까지 염치라곤 없더군요. 결국 저 소리를 들은 큰형님은 내연녀에게 다가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시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모두 놀랐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것도 아닌 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 내연녀와 남자친구는 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 쪽에 금전적인 보상까지 하게 되었죠. 큰형님은 그런 더러운 돈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남편은 괘씸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며 끝까지 맞섰습니다. 웃긴 건 노력한 건 큰형님과 저희 남편이었는데 그 돈은 결국 큰아주버님에게로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형수님, 이거 진짜 형한테 주지 말고 꼭 쥐고 있어요. 알았죠? 이거 큰형 손에 들어가면 무조건 허튼 짓 할 게 뻔하니까 꼭꼭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인간은 이 돈 가질 자격도 없고 더러운 돈이어도 꼭 쥐고 있으셔야 돼요. 남편은 받아낸 보상금을 큰형님 손에 꼭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큰아주버님이 다 갖고 튀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큰형님이 과수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큰형님이 숨겨둔 보상금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 받았던 비싼 예물이며 고가의 제품들까지 그대로였는데도요.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야 큰형님은 이건 분명 큰아주버님 짓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당장 큰형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히 연락은 안 됐어요. 시부모님 포함한 온 가족이 다 돌아가면서 해봐도 받질 않았죠.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서 큰아주버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경찰서였죠.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 가족이 다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인 채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사기친 사람만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행방불명이고 사기당한 사람은 황장석 씨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지고 간 보상금으로 또 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던 겁니다. 매번 그렇게 망하고 사기를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까지 그 사기 행각에 가담을 했었던 거예요.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데 경찰분 말씀대로 애초부터 사주한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었기에 큰아주버님이 다 뒤집어쓰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곤 하지만 어찌되었든 연루가 된 건 맞으니까 죗값을 받아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큰아주버님은 경찰서에 몇 날 며칠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황당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또 잡혀 들어온 겁니다. 바로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죠. 거기엔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네는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너네까지 여기로 끌려와?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아이고. 아니 이게 다 형 때문이라고요. 할 거면 잘 좀 하든가. 왜 어설프게 해서 괜히 나까지 잡혀오게 하는 거냐고. 이게 대체 뭐냐고? 어머님, 우리 수찬이 어떻게 해요? 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울기만 할 텐데.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고 보니 저 사기 사건에 둘째 아주버님네도 연루가 되었었던 겁니다. 같이 가담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큰아주버님이 먼저 붙잡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탈로가 난 거예요. 곧 죽어도 혼자만 죽긴 싫었던 거죠. 게다가 큰아주버님의 어설픈 대응으로 결국 사기당한 사람들이 둘째 아주버님네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사주한 그 사기꾼과 둘째 아주버님이 더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둘째 형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니 경찰은 둘째 아주버님네에게 사기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쪽 부부랑 형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말하세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요. 얼마 전까지 연락한 건 맞지만 그때도 저한테 무슨 부탁만 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도 이용당한 거라고요. 억울하다고요. 결국 둘째 아주버님을 통해서 사기꾼의 행방을 찾아내는 건 실패했습니다. 정말 연락이 끊긴 게 맞았으니까요. 이 일로 아주버님들은 콩밥을 먹게 되었어요. 사기 행각에 가담한 죄와 여러 가지 정황상 갈취한 돈이 수억에 달했으니까요.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어도 같이 동조한 둘째 형님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결국 둘째 아주버님네도 쫄딱 망하게 되었죠. 어머님, 아버님, 제발 저희 남편 좀 꺼내주시면 안 돼요? 저한텐 남편이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텐 자식이잖아요. 제발 과수원 팔아서라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자식 한 명이라도 살리셔야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들이 깜빵에 가게 되자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시부모님을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런 부탁을 하는지 기가 차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본인 남편만 꺼내달라며 시부모님의 전부와도 같은 과수원을 팔라고까지 했죠. 너가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뭐? 과수원을 팔아? 그 과수원은 내 자식 같은 거야. 그걸 알면서도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이제 걔네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 너 남편 간수는 너가 알아서 하거라. 다신 이딴 일로 찾아오기만 해. 결국 시어머님의 무진 호통을 듣고는 그 뒤로 둘째 형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시고도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며칠 동안 시아버님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시어머님은 계속 누워만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자식 같다던 과수원 일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속상하셨던 겁니다. 과일은 항상 돌봐줘야 한다며 1년에 하루도 쉬지 않으셨던 분들이셨거든요. 덕분에 큰형님이 할 일이 많아져서 저희가 서울 일을 잠시 접어두고 내려와서 일손을 도왔어요. 과수원이라는 것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에 절대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인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에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과일 가게를 할 정도로 워낙에 과일을 좋아해서 즐겁게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아주버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거든요. 특히나 둘째 아주버님 같은 경우엔 둘째 형님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과수원 어차피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데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면서요. 그거 팔고 제발 자기를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어찌나 시부모님을 괴롭히던지. 정말 옆에서 보는 제가 괴로울 정도였어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모질게 말하고는 항상 알아놓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아마 속은 썩어 문드러지셨을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저렇게 있는데 마음이 편할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큰형님도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속이 상하셨는지 부쩍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큰아주버님도 번번이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곤 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져가 놓고 나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당신이 사람이라면 나한테 바랄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과 나는 이제 이 질긴 인연 끝내자. 결국 큰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질게 말했다고 해요. 그동안은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남편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은 평생 속죄해도 죗값을 다 못 받을 거라고 하셨죠. 큰형님은 아주버님은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시부모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너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았다. 해보지도 않은 과수원 일한다고 고생하고 장석이 이놈 사고 치는 거 수습한다고 고생하고 어린 정석이까지 너한테 맡겨놓고 그래도 넌 싫은 소리 하나를 안 했지. 어찌 보면 이 애미가 제일 못된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노섬 살거라. 여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어느 날 시부모님은 큰형님을 불러놓고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댁 일도 큰아주버님 일도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라면서요. 봉투에 큰 액수의 돈까지 쥐어주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과수원 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저 일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없으면 여기가 돌아가요? 어머님, 저 어차피 갈 친정도 없고 장석 씨한테도 말했어요. 당신하고는 끝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모신다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네? 큰형님은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은 여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셨는데 두 분도 결혼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었죠. 그랬기에 큰형님은 정말 자신의 엄마, 아빠처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고생만 하는 맏며느리가 안쓰러워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당신들이 먼저 손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큰형님은 완고하셨어요. 끝까지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고집을 피우셨고 결국 두 분이 져주셨죠. 사실 시부모님께서 큰형님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상의를 하셨어요. 그때 남편은 울면서 큰형수가 떠나는 건 싫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어릴 적 자신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형수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잡지만 않았어도 이 꼴 저 꼴 안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다 나 때문이야. 엄마, 아버지, 큰형수 꼭 행복하게 살게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도 돈 보탤게. 저와 남편은 이미 큰형님을 위해서 돈까지 보탤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알게 되자 큰형님은 따로 저희를 불러 나무라셨죠. 내가 이 돈 받자고 서방님 그렇게 키운 줄 알아요? 동서랑 서방님이 어떻게 번 돈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나 이 돈 못 받고 여기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지겹도록 얼굴 보고 살아. 큰형님에게 단단히 혼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희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내심 정말로 형수가 떠나버릴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한시름 놓는 얼굴로 웃어 보이더라고요. 큰형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돈은 저희가 고이 간직해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쓰일 일이 생길 때까지요.
이걸로 나중에 멋진 호화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간간히 아주버님들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둘째 형님도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긴 했지만 시부모님과 큰형님은 전보다 더 강해지셨어요. 그랬기에 이제는 어떤 소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아버님도 점점 기운을 차리고 과수원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시면서 저희도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본업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죠. 저희 집안의 풍파는 이걸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3막, 남편의 또 다른 여인. 예, 정서가. 요즘 네 큰형수가 이상하다. 자꾸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많이 야위기도 했고 병원을 가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큰형수가 너 말이라면 그래도 들으니까 너가 좀 내려와서 병원 좀 데려가 봐라. 아무래도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나는 도통 모르겠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시어머님의 전화가 왔답니다. 큰형님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안색이 안 좋아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름시름 앓는다면서요. 그래서 단순히 감기 같은 건 아닐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죽어도 병원엔 안 가겠다면서 버틴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하셔도 어머님이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건 거였죠. 큰형님이 그래도 남편과는 각별한 사이였기에 그만큼 말도 잘 통했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감이나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걸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어머님 전화를 받고 직접 시댁으로 내려가서 본 큰형님의 모습은 저희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정말 야위기도 야위였고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형수님, 아니 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식은 땀이며 뭐며 아픈 게 이렇게 티가 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병원 가게. 엄마랑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지금 형수 병원 데려가려고 열일 제쳐두고 온 거니까 꼭 가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진짜 서방님한텐 못 당하겠다니까. 알겠어. 별일 아닌데 어머님은 괜히 바쁜 사람들한테 전화까지 해서 내려오게 하고 병원 갈게. 가자. 그렇게 해서 찾아간 병원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이 대장암이라는 거였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한 형님조차도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죠. 아버님도 더는 못 듣겠다는 듯 얼굴을 감싸며 진료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암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장암이라는 건 원래 초기에 발견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도 좀 불편하다 정도지 큰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병원 자체를 안 오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장암이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병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큰형님도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요 근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좀 아픈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랬기에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다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요 근래는 아버님이 사다 주신 약을 먹어도 잘 듣질 않아서 의아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에이, 내가 이래서 병원 오기 싫었던 건데 어쩐지 여태 아프던 거랑은 다르게 아프길래 뭔가 있겠나 싶었지만 이렇게 큰 병일 줄은 몰랐네. 이렇게 알아버렸으니 뭐 못 들은 걸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병원을 안 오고 못 들은 채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덤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또 버럭하며 치료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의사 선생님은 큰형님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셨어요. 남편은 이미 그걸 들었으면서도 애써 부정하듯이 바쁘게 움직이며 입원 수속이며 뭐며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습니다.
큰형님의 시한부 선고는 큰아주버님이 있는 곳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듣기로는 이 소식을 듣고는 며칠을 식사도 거부하고 울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아주버님이 미울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큰형님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희생밖에는 남는 것이 없었거든요. 큰아주버님 하나 믿고 시집와서 온갖 풍파는 다 겪었는데 돌아온 것은 대장암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아주버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좋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 큰아주버님이 너무 미워요. 큰형님을 이렇게 만든 게 다 아주버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떡해요. 형님 없으면 이제 누가 저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왜 없어? 서방님도 계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는데 동서는 예쁘고 똑똑하니까 뭐든지 다 잘해낼 거야. 울긴 왜 울어? 나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큰형님의 암선고를 받게 된 후로 저희 집안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예 서울 일을 접고 시댁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저도 시댁 과수원 근처에 있는 곳으로 과일 가게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과일 가게 열게 되면 큰형님도 많이 보러 갈 수 있고 시부모님 과수원 일도 종종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질 좋은 과일을 바로바로 수확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사에 도움이 되고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남편의 행보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과수원 일이 싫다던 사람이 본인이 일고는 모든 업적을 뒤로하고는 가업을 물려받겠다며 내려왔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이 과수원 제가 물려받을게요. 어차피 형들이 저렇게 됐으니 누구라도 물려받아야 하잖아요. 큰형수도 아프니까 하루라도 제가 옆에 있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뒤로 큰형님 돌보는 일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였어요. 그래도 과수원집 아들이라 그런지 제법 하더라고요. 한번 가르쳐주면 척척 해내서 시부모님도 뿌듯해하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 과일 가게도 점점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시간만 되면 바로 큰형님을 보러 갔습니다. 같은 병실 사람들이 문지방 다 앓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나 솔직히 여기 너무 답답해. 어차피 시한부 선고 받았으니까 그냥 나 편하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그게 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큰형님은 병원이 답답하다며 집안에서 지내길 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형수가 좋을 대로 하자고 했죠. 물론 어머님 아버님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잘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응급실로 오라는 당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더 자주, 더 많이 큰형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았죠. 그랬더니 저희에게 직접 만든 커플 손수건을 내미셨어요. 그걸 보고는 남편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도 큰형님이 만들어준 손수건을 늘 차고 다녔거든요. 그걸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남편을 알았기에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방님, 언제까지 어릴 때 매던 그 손수건 하고 다닐 거야.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새로 만들어줘야지 하면서도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것도 못 해줬네. 그거 낡았으니까 이제 그만 버리고 동서랑 커플로 예쁘게 하고 다녀. 별로 안 예뻐도 기쁘게 받아줘.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예뻐요. 저 사실 이 사람이 형님이 만들어주신 손수건이라면서 가지고 다닐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도 드디어 받아보게 되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맨날 하고 다닐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큰형님이 만들어준 손수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단도 직접 고르셨는지 보들보들했거든요. 모서리 쪽에 수놓은 자수도 너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남편도 눈을 못 떼고 만지작거리면서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할 때마다 항상 큰형님이 만들어주신 커플 손수건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남편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일을 마무리하고 조금 늦게 복귀했어요. 정말 사람 한 명 없는 것처럼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저는 늘 하던 대로 큰형님을 부르면서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편의 뒷모습만 보이고
형님은 조용히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남편 어깨에 전해지는 흐느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포근했던 한 여인이 평안을 찾았다는 것을요. 저는 황급히 어머님 아버님을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메이는지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더군요.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달려오던 저를 발견하신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를 세우셨어요. 제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아버님은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셨어요. 어머님은 털썩 주저앉으시며 두 손을 모아 흐느끼는 목소리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이 조용히 남편의 곁에 가서 고만 편하게 눕게 하자라고 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남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흐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아끼면 미동도 없다던데 딱 그 모습이었죠. 다만 남편의 두 눈에선 하염없는 사무침의 눈물이 흘러 형님의 머리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남편은 수십 번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수님. 그렇게 큰형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저희 집은 한동안 참 고요했습니다. 다들 큰형님의 발자취를 쫓듯 열심히 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이가 생겼거든요.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이었죠. 정훈아, 손수건 메고 가야지. 이거를 해야 우리 정훈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야. 부적 같은 거지. 엄마가 만든 거야? 우와, 이쁘다. 이쁘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 만든 거니까. 남편은 이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늘 지니고 다니던 손수건을 저희 아들에게 메어줍니다. 6살 아이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부적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부적이라도 되는지 크게 한 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항상 큰형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모습에서 어렸을 적 형님이 남편에게 전해주신 포근한 마음을, 손길을, 사랑을 다시금 재생하곤 합니다. 가끔 남편과 형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궁금하지만 여태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싶은지 가끔 산책 중에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곤 해요. 저는 말없이 그저 남편의 손을 지그시 잡아줄 뿐입니다. 남편과 형님의 시작과 끝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쉼터이길 소중히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다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풍파와 슬픔을 겪게 될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선한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